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우리나라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족들도 싼 가격의 제품 찾고 사느라 바빴던 지난주였죠. 가격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에는 더 이상 국경이 없습니다. 해외 직구, 올해 들어서만요 이미 2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배 가격이 내년부터 2,000원 오른다고 하니 사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등에서는 한 사람당 2보루 정도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요. 메뚜기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재기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정부 합동 단속반이 뜬다고는 하는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데요. 월세 가격은 2달째 하락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요.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반전세, 즉 보증부 월세집입니다. 근데 이 상당수가 통계에서 빠져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면 정말 우리 사는 문제 어떻게 될지 가늠도 정확히 못하는 거잖아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가격입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물티슈 유해물질 논란,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사람 몸에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 144개를 구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독약 성분이었죠.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조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안전기준 이하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체에 쓰이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또 식약처가 아닌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티슈 둘러싼 논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현재 각 계열사 직원들이 반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테크윈 직원들이 한화그룹에 대한 매각을 반대하면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매각 저지를 위한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3부에서 삼성테크윈 범비상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직원들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12월 첫날인데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12월 잘 출발했나요? 12월 첫날부터 아주 깝깝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5.56포인트가 빠졌어요. 0.79%가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5.63포인트가 빠져서 1.03%가 빠졌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더니 빠진 데는 또 빠진다고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급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 메이저들이 해양 플랜트 발주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가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들도 네.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 급락에 따라 비용이 감소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해운이나 항공 같은 쪽들, 이런 쪽도 운송 쪽들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첫날인데 약간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는 쪽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쪽에서 한 9,400억 정도 되는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소폭 사긴 했지만 지수를 하락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한 2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내놨는데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 자체가 특별하게 왜 그런 이유를 따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첫날이라는 점에서 예.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특히 이 증권 쪽에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향후 시장 자체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조금 지금 작용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연말 가다 보면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좀 사줘서 또 외국인들하고 쌍끌이 매수 정도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감을 좀 꺾는 네. 안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조선, 정유 이런 업종은 1년 내내 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유가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실적 부분을 가지고 해서 이제 많이 빠졌던 상태였었고요. 예. 근데 좀 돌아올 만하니까 턴어라운드가 될 만하니까 이제 유가 하락한다는 어떤 의미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자체는 사실 시장 자체에서 큰 모멘텀이 좀 없다는 걸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에 그렇게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시중에 있는 물량을 상당 부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자사 주식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여러 가지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 이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후광통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시장에도 돈이 파전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광통으로 빠져나가는 세력에 대한 그런 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사실 중국 쪽에도 우리나라로 직접 투자하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자체를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계량화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 쪽에도 물려있는 쪽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떤 그 양호한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에 있는 자금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약간 어떤 충격파만 있다 보면 우리 시장으로서는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12월 거래일로 치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예상했던 코스피 예상치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한 1960선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운 그렇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그동안 좀 계속 안 좋은 좀 모습을 보였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삼성그룹 주들이 이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증권시장 발전 방안이라는 걸 좀 내놓고 네. 여러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될 거라고 좀 봤습니다. 그다음 연말 가면서 배당 관련돼서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2010에서 2010 정도 선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좀 강하게 가면 한 2050까지 가지 않겠느냐 봤는데 오히려 이게 밀려서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망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시장의 양축을 이루는 그 기관 쪽에서 현물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비추고는 있는 상태라서요. 일단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도 미국 고용지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드의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망 자체가 좀 흐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니네요. 네, 뭐 아직은 남았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발을 하나요? 이 원화와 위안의 직거래 시장이요. 예. 드디어 이제 원화하고 달러 직거래만 지금 있었죠, 우리나라는. 네. 예. 옛날에 원하고 엔을 직거래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건 뭐 잘 안 흐지부지 됐고. 됐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원화, 우리나라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가 외환시장에서 바로 사고 파는 그런 직거래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가가 1위안당 180.3원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오늘 개장식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이제 오늘 온 눈, 아침에 네. 한방눈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게 아마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하나의 서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덕담을 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국과의 통화 사업을 통해서 조달한 위안화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이었죠.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된 건데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직접적으로 여기에 큰 뭐 관심을 두실 바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안화로 은행 창구에서 중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은행 위안화를 바꾸려면은요. 네. 이게 바로 위안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일단 원화하고 달러화를 바꿨고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꿨고 네. 이렇게 두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간에 달러화를 거치는 과정이 없어지고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파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수수료가 두 번이 가는 걸 네. 한 번만 가면 된다는. 예, 그렇기 줄어들게 때문에 되니까요. 아마도 위안화 환전 수수료도 지금보다 좀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한중 FTA가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가 돼서 한중 간의 교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는 중국에서 물건을 뭐 사오는 우리 수입하는 쪽이나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 쪽이나 지금은 여전히 그 달러화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직거래 시장이 되면은 위안화 거래가 그만큼 바로 우리가 위안화로 수출 대금을 받고 또 중국한테 위안화로 수출 대금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 이것은 결국 한중 간 거래라든가 인적 교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원화하고 일본 엔화의 직거래 시장이 이제 흐지부지한 예를 들어가지고 위안화 시장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역액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중국하고는 네. 이 시장은 아마 쉽게 뭐 그렇게 이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뭐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중 간 교역, 네. 내지는 한중 간 경제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 이런 거에 예.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가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삼성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예상 외라고 해야 될지 예상대로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한 것 같더라고요. 네. 폭이 굉장히 적었죠. 사실 네. 뭐 삼성그룹 인사가 워낙 이제 삼성이 차지하는 국내 기업의 비중도 있고 또 관심이 많은 데다 보니까 개별 기업 인사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하나의 그 재계의 네. 전체 그렇죠. 신년 인사의 하나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면 같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사장단 인사 규모가 총 11명이고요. 승진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직 이동 정도였고 더구나 이제 부회장 승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급장이가 입사를 해서 사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가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장은 오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회장 승진자도 없었고 또 오너 일가 중에 승진한 경우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소규모의 그것은 돌려 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승진 잔치를 벌인다거나 뭐 이럴 계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어쨌든 장기 투병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지금 삼성그룹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뭘 확 흔들 수 있는 그럴 계제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안정지향적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인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면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징을 지을 만한 인사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그 사령탑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네. 3명의 CEO가 있죠. 삼성전자에는. 예. 대표이사가 권호연 대표이사 총괄 부회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 모바일 쪽을 담당하는 신종균 사장이 있고 가전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윤부근 사장. 이 3인 3두 체제가 유지가 됐었는데 과연 이 체제가 내년에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이 갤럭시 신화를 쌓았던 신종균 사장의 거취 문제가 관심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신종균 사장이 경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전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상대로 이 삼두 체제가 삼두마차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전체 사장 수가 60명에서 53명으로 줄였으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뭐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간의 문책성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진하지 않고 유지가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다. 와병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올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회장으로 올렸으면은 아마 더 좀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네요. 네. 사실 경기가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예.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규모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무역 규모 1조, 그러니까 무역 규모라는 건 여기서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합친 건데요. 지난 28일 기준으로 해서 1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수출이 5,200억 달러 정도 됐고 수입이 4,800억 달러쯤 됐고 그래서 2011년에 우리나라가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도 지금 조금씩 계속 좀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연초에 비해서 또 상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후반부로 들어와서 지금 무역도 좀 둔화세가 보여지는데 11월 같은 경우에 수출액이 47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가 줄었고요. 네. 수입도 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축소지향형 불황형 무역 구조로 가고 있다. 이것이 한 가지 좀 굉장히 찜찜하고 좀 어두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데 별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고 해서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낙관하기만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물티슈에 유해물질이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전쯤에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티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싶었지만은 또 우리가 잘 망각을 하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 문제가 됐던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조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안전기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전하다라는 것이 안전기준을 밑돌면 되는 것인지 아예 이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2부에서 이번에 검사를 실시했던 기술표준원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전국 1호 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볼게요. 이 이음채 어떤 취지로 설립을 하게 되신 건가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이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의 시설은 또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도 궁금해요. 총 24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1층에는 전용 50평 규모의 커뮤니티실이 있고요. 나머지 2층부터 24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 외에 커뮤니티실 포함해서 52억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분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SH공사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보증금은 1억 500에 들어왔고 그리고 월 3만 원 내고 딱히 단점은 없는데요. 그냥 주차 공간이 조금 좁은 거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잖아요. 일단 새로 지어서 좋고 이웃들하고 좀 돈독한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물티슈 실태조사 결과 모두 안전할까입니다. 딱 3개월 전이었었습니다. 이 물티슈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살균 보존제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균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물티슈 제품 144개를 구매를 해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과는 이 모든 제품들이 안전하다. 로 나왔습니다. 안전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써도 되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다는 반응도 없지 않습니다. 이 꾸준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 만큼 여러 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국가기술표준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필수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의 신필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3개월 전에요. 9월에 대부분 이제 영유아들에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물티슈에 소독약 성분이죠.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44개면은 시중에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 2년간 물티슈의 KC 인증을 받은 게 약 한 140여 건으로 보았을 때 시중에 유통 중인 물티슈 제품 대부분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실태조사는 세트리모늄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네. 아울러 물티슈 제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안전 기준이 얼마나 되고 모든 제품들은 그 안전 기준을 밑돈 걸로 발표가 된 건가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어떤 성분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면 네. 지금 사용 범위가 대체적으로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샴푸나 린스, 그다음에 모이스처 로션이라든가 화장수 등의 화장품, 예. 인후통이나 치주염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자체가. 그런데 세트리모늄의 독성 정보는 살펴보면 샴푸 등 씻어 없어지는 제품에서는 안전하며 피부에 남아있는 제품의 경우 0.1% 함량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안전 기준에도 살균 보존제로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로 안전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0.1% 미만으로 이번 제품들이 다 검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0.1%라는 게요, 이 영유아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성인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는 이제 화장품 안전 기준에서 0.1% 이하로 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의 네. 경우 EU에도 예. 화장품 안전 기준에서는 0.1% 이하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생생경제가 이 화학과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요. 0.1%든 0.0001%든 일단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물티슈는 예. 지금 대부분 주성분이 이제 부직포하고 물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살균 보존제 사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의 하나로서 살균 보존제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화학 물질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식빵에 우리가 어떤 보존제 성격으로 부식 방지 이제 곰팡이 같은 게 나지 말라고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넣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이 사용돼서 유해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사용 성분이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모르겠지만은요, 중국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쪽에서는 화장품에도 이 성분을 안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세트리모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안전한 물질이라고 안전성을 검증해 놨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화장품에는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을 했지 네. 별도로 우리나라나 EU 같이 0.1%라는 어떤 관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기술표준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시판되고 있는 모든 물티슈 그때 문제가 됐던 물티슈가 몽드드라는 제품이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모든 제품들이 이 성분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비자가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네. 그 화장품 안전기준 0.1%를 초과하는 제품은 한 제품도 없었고 네. 그 화장품 안전기준인 0.1% 이내로 모든 게 검출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독약 성분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외에요. 다른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 실태 조사 시에 약 살균 보존제 성분이 약 30여 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제품이 그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살균 보존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그 지난 9월에 언론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살균 보존제로 쓰지 않고 네. 그 이외에 다른 살균 보존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 주로 대체되는 게 세틸피리딘 클로라이드나 소듐 본제 에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나 국내에서 화장품에 예.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써도 되는 걸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필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의 연구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월에도 저희 생생경제와 똑같은 문제로 인터뷰하셨었죠. 예.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극미량이라도 이 소독약,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물티슈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안전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트리모늄이 굉장히 나쁜 물질로 알려져 있는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연구관님이 소개해 주신 다른 살균 네. 보존제 이름도 굉장히 낯설죠. 낯설죠.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안전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소비자들이 물티슈, 특히 대용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물티슈가 문제입니다. 이 대용량 물티슈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이나 샴푸 등 살균 보존제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살균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은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보존제를 쓰는 건데, 화장품을 쓰실 적에도 피부가 그 민감한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미리 화장품을 다른 제품을 사용하실 적에는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미리 그 확인을 하고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티슈도 어느 정도의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게 그냥 깨끗한 그 티슈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입이나 눈을 닦아주는 경우에는 이 살균 보존제가 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그 소비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말씀을 이해를 하기에는요. 예. 모든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은요. 예. 대개의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입이나 또 이게 엉덩이 같은 데 많이 닦아주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티슈라는 것을 굉장히 깨끗한 그 물수건으로 생각을 해서 예. 어린아이들의 입을 닦아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소비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뜻이죠. 네. 위험해서가 아니라 예. 그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그 불필요한 그 살균 보존제에 아이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성인들의 경우에 뭐 손을 좀 닦거나 그 손을 뭐 우리가 성인들의 경우에는 입안에다 넣고 빨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뭐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지만은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를 깨끗한 물수건의 대용품으로 생각하고 쓰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방편적으로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살균 보존제가 들어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씻어주는 게 그런 요령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생활 습관상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 세트리모닌 브로마이드가 0.1% 이하라 안전하다. 이렇게 나온 기술표준원의 검사 결과가 모든 물티슈 제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의 입장에서 네. 여기에 살균제가 들어있지만은 내가 그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나 그 네. 소비자나 또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하고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티슈에도 살균 보존제는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용량인 예. 경우에는요. 대용량이 아니라 소용량이라도 이렇게 공산품으로 나오는 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낱개로 포장된 물티슈가 있습니다. 아, 낱개로 네. 밀봉 포장이 되어 있는 물티슈가 있고요. 예. 요즘 이제 좀 그 식당에 가시면은 주로 그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건 티슈가 있습니다. 네. 말려놓은 물티슈인데 사용 직전에 그 깨끗한 물을 부어서 사용하는 물티슈가 있습니다. 아, 이 불어나게 해서 쓰는 그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예. 물티슈들은 그 이런 보존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물티슈가 있죠. 네. 그런 물티슈에는 어쩔 수 없이 살균 보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한 소용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씩 포장되거나 하나씩 포장된 것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의 이제 아이 엄마들이 물티슈를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리 적어도 이게 한 50매, 10매 그렇죠.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물티슈에는 반드시 살균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계속 어린아이의 계시군요. 뭐 피부를 잠깐 닦아주고 네. 이제 그 다시 깨끗한 물이 있는 상황으로 예. 가서 거기서 아이를 다시 씻어주면 되죠. 근데 이게 물티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되도록 생활 습관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살균 보존제를 안 넣으면은 예. 이 대용량 물티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낱개로 밀봉 포장된 물티슈나 또는 건 물티슈, 건 티슈를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용량 물티슈에 살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다면은 이런 대용량 물티슈를 쓰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좀 불편해지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물티슈 생산 업체들, 특히나 이 물티슈를 주로 하는 업체들에게는 약간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대용량 물티슈를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용량 포장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대용량으로 예. 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살균 보존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안전기준 이하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시고요. 생활습관이나 또 광고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의 이덕환 교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구정은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난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유가 하락인데요. 이 유가 뉴스부터 일단 들려주시죠. 예, 에너지 수출국의 일종의 담합기구였던 서비스 수출국기구 오페크의 카르텔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두바이유라 그러죠. 이 중동 아랍 석유가 배럴당 67.3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 7월에 유가가 올해 최고가인 108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7월 이후에 벌써 가격이 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 오펙 회원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강력회의를 열고서 기름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을 줄일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했는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산유국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서비스 수출로 인한 수입이 크게 줄어드니까 국가 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감산을 주장했고 반면에 사우디는 당장 수입이 줄더라도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감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을 아무래도 좀 의식한 거겠죠? 예. 그러면은 이 사우디가 감산을 하지 않기로 주도를 해서 오펙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유가는 당분간 좀 더 떨어지겠네요. 저유가의 근본 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펙이 감산에 합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예상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일어난 것이 유가를 떨어뜨린 기폭제가 됐는데요. 이 셰일가스라는 게 기름값이 비쌀 때에는 경쟁력이 있는데 반면에 또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미국산 셰일가스는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오펙 회원국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일단 시장 지분을 지키겠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셰일가스 채굴량을 좀 줄여야겠죠. 네. 유가가 어느 선까지 얼마나 오래 계속해서 하락세로 갈까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미국 원유 생산의 손익분기점이 아마도 그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 북부 지역의 경우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42달러까지 떨어져도 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예상대로라면은 유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메릴 린치 쪽 경제 분석가가 미국 CNBC 인터뷰를 하면서 북해산 브렌트유, 유럽 석유죠. 이거는 배럴당 60달러, 또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보다는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배럴당 60달러대 정도만 돼도 미국 기업들이 두 손에 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저유가 흐름도 이렇게 반년이 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많네요.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뭐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들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인도처럼 그 인구가 많은 저개발국 원유 수요가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그 이라크 시리아 지역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준동하고 또 이란 핵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앞으로 유가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가 기름 가격은 역시 이게 수요 공급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격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안보 가격이라는 것이 네. 덧붙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이쪽도 유리천장이 여전한가 봐요. 기업 이사회를 3분의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는 의무 할당제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예, 지금 독일 정부가 그 중도우파 민주당, 기독, 사회당 연합과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중도 좌파죠. 이 우파와 좌파의 대연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연정의 주축인 양측이 이사회 여성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성평등 법안에 지난주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독일의 기업 이사회는 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서 감시 역할을 하는 비상임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고 또 경영에 관여하는 그 임원이사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현재 한 22% 그리고 임원이사회는 12%라고 해요. 물론 네.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유리천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독일 정부의 방침은 이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30%를 반드시 여성으로 채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이 독일 주요 기업 108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목표치의 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은 또 중소기업 3,500여 개도 그 성평등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행을 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구 기자님도 이런 의무 할당제는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것이 그 자유경쟁으로 지금 허용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의무할당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 유럽 경기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디다는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정말 이례적으로 계속 양적 완화나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더 풀어야지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오는 4일에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이사회를 엽니다. 네.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거리인데요. 가시적으로 양적 완화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뭐 회담 뒤에 공동 성명이라든가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 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뭐 내년 1분기 유로 국채까지 좀 사들여서 양적 완화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경기 부양은 계속하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지금 독일이 국채 매입에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쪽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최소한 시사 정도는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9년 글로벌 경제 침체가 최근에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다들 양적 완화를 많이 줄이는 분위기였다가 경기가 예상만큼 뜨지 않으니까 요즘 또 다시 또 부양책을 찾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달 22일에 중국 인민은행도 그 금리를 인하했고 그러면서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럴 가능성들이 좀 점쳐졌는데요. 뭐 일본은 10월부터 이미 국채 매입량을 늘렸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출구를 찾아가겠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은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한화 간에 아주 큰 빅딜이 있었죠.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윈 같은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각 계열사 직원들이 우리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테크윈 직원들은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를 하면서 이 모든 사업장 직원이 참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매각 저지를 위한 노조 설립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생경제 3부에서는 삼성테크윈 범비상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직원들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